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을 움직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당초의 2배인 400억 달러로 늘린 데 따른 보상인데요.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설계와 제조 공장 등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내에 다 갖추게 됐습니다. 전기차 수요도 고전하는 테슬라가 비용 감축을 위해 인력을 10% 이상 최소 14,000명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부서는 감축 규모가 20%에 달하는데요. 대규모 감원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은 23일 발표됩니다.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선 첫 승인이죠. 중국 본토 자금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콩의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2% 이상 떨어졌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 점점 더 멀어지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경제현장을 집중진단 시작합니다. 글로벌 요동시장,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죠. 원달러 환율 1,400원 한때 넘어섰고 코스피는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급락했죠. 중동 불안감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태의 출렁이는 증시, 환율, 유가 동향에 이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두 분 소개드립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동의 불안감 뭔가 조금 어느 정도 확산될까 하는 불안감이 높은데 미국 시장도 국채 금리가 뛰고 오늘 지금 증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박병창 이사님 시장 동향을 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약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있었죠. 이란이 공격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확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다소 월요일에는 뭐 아래꼬리 다리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올랐고 지금 이제 원화도 1,400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 회의에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이제 그 확전을 자제하라 이렇게 압력을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정세 불안감 또 미국 경제 동향이 전체가 지금 어우러져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일단 중동의 불안감이 이렇게 높아진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다. 그러면 자산 가격에 큰 변화가 올 텐데 일반적으로 이럴 때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불안하고 전쟁이라는 큰 어떤 공포감 이런 건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움직이게 되고 실제 금값이라든가 오히려 달러도 이제 안전자산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흐름이 이제 흘러 들어가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 증시는 아니라서 미국 증시도 빠졌지만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신흥국에서 어떤 특히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이 좀 빠지고 다만 이제 실제로는
유가도 사실은 급등을 해야 되는데 네. 유가는 오히려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조금 고개를 숙였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국제유가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융시장 쪽에서는 자금이 들어갔다 나가기 쉬운데 실물자산 쪽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동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보통 국제유가가 먼저 이렇게 급등을 하는, 크게 오르는데 예. 지금 유가가 올랐다가 약간 숨고르기, 약간 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지금 막 요동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죠?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제가 2022년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이나 또는 2020년 말에 있었던 빅스텝이나 뭐 요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요. 예.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가를 말씀하셔서 유가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7일 날 유가가 130달러였습니다. 130달러? 네, 130달러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2월 9일 이후에 95달러까지 다 떨어졌다가 최근에 몇 달러였냐면 87.6달러였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85.4달러였거든요. WTI 기준으로. WTI 네. 기준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전에 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지금 좀 뭐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유가 시장에서는 WTI 기준으로 이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 시장에서는 사실 자산 시장에서 있는 자본시장 안에 있는 지표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확전이 중동 전체 지역으로는 확전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란이 더 이상 공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는 했잖아요. 이란 측에서는. 이란 측에서는 이제 뭐 한 번 공습을 했으니까 예. 그게 어떻든 간에 예. 뭐 외곽에서 다 뭐 피격됐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또 맞았으니까. 예, 또 그러니까 때리겠다. 이제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방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나오는 거는 조심스럽지만 정유시설이나 이런 데를 타격하지 않겠냐. 뭐 요 정도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 시설을 타격할 거다.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이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불확실성이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나 아니면 금리, 특히 유가 시장은 아주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쪽의 전문가들, 이쪽의 또 시장의 딜러들은 이번에 그렇게까지 확정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좀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대선이 예, 있죠. 미국에.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다른 쪽에서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확전할 수 있느냐? 미국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동이 확전, 중동 전역으로 분쟁이 확전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뛰었다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상태니. 그러나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는 변화가 큽니다. 특히 달러 강세. 뭐 달러가 가장 큰 안전 자산인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원달러 한때 지금 1,400원을 돌파했는데 이 1,400원이라는 게 참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외환 위기 수준 환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갔었고 아마 일일 종가 기준 저도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네. 한 2,000원 가까이도 갔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데 1,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때 이제 뭐 전쟁 전후로 해서 1,400원대로 이렇게 한번 올라섰었죠. 예.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터졌을 1년 때. 몇 개월 만에 이제 1,400원대로 다시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원화의 약세, 반대로 말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건데 예. 이게 4월만 보면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원화가 좀 약세 폭이 큽니다. 원화 떨어지는 폭이 더 컸다. 네네, 다른 뭐 그렇죠. 엔화나 중국 위안화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요 며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공습을 하고 뭐 월요일 뭐 오늘까지 주요국 환율하고 그 기간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신흥국 통화 30개국 통화 가치 약세율이 한 0.6% 됐는데 예.
저희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뭐 유로화가 0.9%, 예. 뭐 엔화가 0.6%, 이스라엘 통화는 당연히 30% 정도 떨어졌고요. 떨어졌고 이스라엘. 그래서 요 최근에 전쟁 영향만 딱 놓고 보면 예. 그렇게 약세는 아닌데 예. 이게 4월부터 좀 약세를 우리가 원화를 지속했다는 거. 이달 들어서 예. 하락폭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원달러율이 좀 떨어지다가 4월 들어서 오르기 시작할 때는 보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금융시장에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주식보다는 환율은 외환시장을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쭉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흐름이 예, 또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이제 바꾸려면 상당한 좀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일부에서는 뭐 1,400원 넘는다고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설마 1,400원을 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는 아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고 딱 적절한 타이밍에 예. 전쟁이 딱 터져져서 아무튼 장중으로 1,400원을 넘었는데. 이게 정상환율 수준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1,300원대도 지금 사실 높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경제 여러 가지 기초 체력 등을 보면 네, 지금 과도하다. 예, 좀 너무 그러니까 한국 경제 원화에 대해서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물론 이제 1,400원대를 한번 넘으면 이제 또 올라가려는 힘은 있겠으나 이게 좀 상황이 진정이 되면. 예. 뭐 어느 순간은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은 실장님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2022년에도 1,400원대가 있었는데 사실 1,400원대 환율 2008년 금융위기인가요? 그리고 또 97년 외환위기 때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외환위기 때 있었고요. 네, 외환위기 08년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한번 1,400원을 넘었습니다. 예. 이때 전쟁이나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입니다. 금리 인상을 네, 했을 때. 그때 한번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환위기가 1997년 12월에 우리가 발표가 됐었으니까 98년이라고 치고 네. 26년 동안 1,400원 위로 간 거는 세 번뿐이 없었잖아요. 세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상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환위기급이라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얻어맞으면은 그냥 좀 무뎌지는 것처럼 무뎌져요? 그동안에 우리 원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냐면 네. 이 1,300원 위에서 1,350원 있는 것도 상당히 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약세의 국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1,340원, 30원, 50원 이 사이에 꽤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던 2020년 3월 달에 2월 달에 전쟁이 있었죠. 예. 3월 달에 달러너스가 100 아래였습니다. 우리 원화가 1,22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이 있었을 때 환율이 막 급격하게 올라갔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않았고요. 언제 이렇게 올랐냐면은 빅스텝을 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그때 오히려 원화가 1,444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쟁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세 번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넘어가면 네 번째고요. 네 번째. 이 세 번이 전쟁이 아니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거나 자본시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의 그 이면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한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뭐 이제는 뭐 작년에는 한 5차례 얘기하다가 올 초에는 3차례 얘기하다가 예. 지금은 2번 또는 그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것이 달러 인덱스를 계속 강세로 버티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 거고요.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화가 1,300원 위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버슈팅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때도 환율이 올랐지만 결국은 1,400원까지 올린 것은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더뎌진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결국 환율이 오른 거다. 야, 전쟁보다 그러니까 이 이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더 큰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금리를 결국 낮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실 올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한 6월 정도, 6월 정도 이제 금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6월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예, 그나마 아무도.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9월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미국의 일부 투자기관들은 예. 계속 동결하다가 내년에는 오히려 올릴 거다. 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서 올해 쭉 동결하다가 내년에 예. 올릴 거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일부 투자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튼 뭐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면 미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질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네. 그래도 더 높게 안 나오는 걸 물가를 좀 아래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뭐 휘발유나 에너지 쪽에서는 좀 그렇게 상승률이 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좀 낮췄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서도 같이 올라가니까 네. 미국도 이제 CPI가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도 사실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 시점이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이게 지금 시장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특히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뭐 원화 약세가 되면은 환차손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매도. 일단 1,300원, 40원, 50원 있을 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한 17조 이상을 순매수 해줬습니다. 계속 사들였는데. 예,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원화가 약세야?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자금보다도 네. 나간 돈이 많았어요. 개인들만 따져봐도 거의 9조 나갔습니다. 아, 해외 투자로. 예, 예, 해외 투자로. 서학개미들.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설명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 국가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 성장을 보고서 들어오지만 예. 전체적인 펀드들의 움직임은 환율을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로 좀 어제 오늘 바뀐 상황이다. 혹시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셀 코리아라는 표현을 좀 아직은 좀 과합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아마도 언론에서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아직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규모를 보면 아는데요. 예. 어제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고요. 오늘은 좀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어디서 많이 봐야 되냐면 선물 시장에서 봐야 됩니다. 선물에서. 선물 시장에서 이제 해지하기 때문에 예. 아까 보니까 19,000 계약 정도 매도를 하는데 이게 만 계약, 15,000원 계약 이상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적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은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그러나 아직 이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셀 코리아, 뭐 두려워서 파는 패닉셀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한 네. 상태다 아직은 그렇게 진단하셨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 경제에 지금 당장 이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죠? 어떤 영향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입물가 통계를 보면 원화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통계로 발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면 환율 상승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 사실 작년 한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그렇게 안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12월부터 그게 완전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수입 물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고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평균 수입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3.2% 포인트를 환율 때문에 더 올라가는 영향이 지금 생겼습니다. 수입 물가가 예, 환율 그래서 때문에 올라간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뭐 1,400원대 이상이 계속이 되면 지금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다행이지만 유가가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유가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고 수입 물가에서 생산자를 거쳐서 소비자 물가까지는 길게 잡으면 2달, 짧게는 1달. 예. 그리고 뭐 주유소에 직접 기름 넣으시는 거 그런 것도 환율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그거는 뭐 2, 3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면 물가에는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 우리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내릴 여건이 될 텐데 뭐 유가도 조금 오름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걱정이 되는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적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약세 자세니까 이제 달러 원이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은
동종 산업에서 경쟁을 하는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수익성에서 재무제표 상으로 유리한 거니까 수출 기업은 좋다라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또 수입가가 오르는 부분이니까 내수 시장에는 안 좋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확실하게 경쟁이 되었던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오르면 일본하고 비교하는 자동차 산업, 그건 자동차. 수혜일 거다. 이런 분석이 곧바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얘기가 그런데? 나오면서 네. 이제 그쪽은 수혜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비슷한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서 우리가 환율 때문에 수혜를 입었을 때 그런 거고요. 근데 기술력이 차이가 있는 쪽에 수출 기업이 그것 때문에 좋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글로벌리 경기가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수혜를 톡톡히 입겠죠. 근데 글로벌리 전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수혜가 반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이제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비슷할 때 약간의 가격 경쟁력을 예. 높여주는 그렇죠. 그 정도는 될 텐데 달러 빚이 많은 기업들은 실적에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때 우리 기업들이 또 달러 빚이 많잖아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달러 빚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일정한 뭐 단기적인 기간의 환율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예. 또 월말을 가고 또 기말을 가고 연말을 가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아무런데 달러로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기업들은 조금 힘들죠. 예, 단기간에 뭐 그런 딱 걸려 있는 기업들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환율이 과거에 이제 올랐을 때 예. 우리 수출이 어땠는지를 좀 봤는데 수출이 어떻게 좋아졌는가? 예, 그러니까 어땠어요? 환율이 크게 점프했던 그런 해가 있었는데 예. 2009년에 2008년 대비 한 16% 정도 예. 원화가 약세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은 2019년도 있었고 2023년도 있었는데 예. 요 세 해가 이제 좀 다른 연도보다는 환율이 좀 많이 원화가 약세가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데 올랐던 해였다. 2009년, 예. 2019년, 2023년. 그런데 예. 수출이 어떻게 나왔어요? 수출이 셋 다 마이너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우리 수출이 잘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신 거예요. 환율이 아니고 예, 글로벌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2009년은 이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뭐 2023년 코로나의 어떤 위기, 연속 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의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이제 환율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니까 아까 자동차 업종 수혜를 볼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예, 예. 시각이고 예, 예. 글로벌 경제 동향이라든지 그 기업의 기술력 이런 네, 걸 다 맞습니다. 봐야만 예. 실제 어느 정도 혜택을 입느냐. 사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엔화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른 상태죠. 제가 보기에는 엔화가 더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가치가?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날짜별로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치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122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220원? 빅스텝 할 때 1444원 됐거든요. 사실은 이때가 더 많이 올랐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릴 때 미 연준이. 근데 달러 인덱스가 그때 114였어요. 근데 이제 2023년 10월 3일 날 10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원화가 1,39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6이었거든요. 106. 근데 106인데 1,400을 터치하니까 이거는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달러 인덱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더 올랐다. 예.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엔화는 어땠냐를 이렇게 네. 보면은 엔화가 2022년 때 137이었습니다. 137. 예. 그리고 빅스텝하고 막 그랬을 때 151.9까지 갔습니다. 예. 2022년 10월. 이게 우리 지금 가장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151.9를 가니까 곧바로 BOJ에서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까지 떨어졌냐? 1월 달에 한 2개월 후에 127엔까지 떨어졌어요. 127엔까지 다시 떨어졌다. 예, 그냥 폭락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직전에 151.9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 직전에 같이 151.9에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번에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BOJ 위원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번에는
한 155엔 돼야지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BOJ 총재는 오에다 총재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구두 개입만 했습니다. 구두 개입만. 근데 지금 얼마냐? 네. 154.3입니다. 와, 이게 뭐 3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오네요. 그러니 154.3 됐으니 그들이 얘기하는 155 근처도 왔고 이거 154.3인데 이거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BOJ에서 개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이에 지금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살짝만 빼놓고 네. 뺄 수는 없지만 살짝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155엔으로 넘어가면 BOJ 개입하면 곧바로 환율이 다른 데서 떨어지고 원화는 다시 강세로 되고 그때 그랬습니다. 2010년 10월에. 2022년에. 예, 10월에 그런데, 그랬거든요. 예. 이게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자칫.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개입을 바로 이렇게 안 한다. 바로 못 하고 있어요. 못한다. 왜 못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는 이제 전쟁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대선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BOJ에서 개입해가지고 엔화를 엔화 강세로 탁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럼 곧바로 달러가 약세로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럼 달러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미국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나라지 못합니다. 그쪽도. 그럼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네.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 그렇죠. 경기가 지금 조금 회복된다 그러는데 이게 둔화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BOJ에서 단독으로 하지 못할 거다. 아마도 서로들 협의해가면서 미국의 승낙, 좀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하지만 승낙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G20 주요 국가의 29 중앙은행 개국의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 미팅이 있습니다. G20 중앙은행 이번 총재 주에, 회의가 이번 주 미팅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예. 오. 이 미팅을 이러한 시국에 만난다는 거죠. 예. 이런 시국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도 여기서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서로 의견 조율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뭔가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을 좀 예. 경계하자 뭐 그런 의견 조율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견 조율을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BOJ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의견은 어떠냐? 연준 우리 뭐 이런 걸 개입하려고 하겠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개입을 그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도. 우리도 계속 했기 때문에 1,350원에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게 뚫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의견들을 좀 조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후에 돌아가서 정책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요 얘기는 다 불확실성이고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해 우리가 확정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에 빠지던 게 위로 반등을 준다든지 예. 올라가는 게 여기서 멈추고 빠지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 이런 뉴스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이런 걸 회의들이 생각해야 있다. 되는 거죠. 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예. 이번 주 예. 며칠에 있습니까? 목요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에 예, 예. 있다.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총재들 간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 조금 투자자들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 중동 분쟁 지금으로 봐서는 전면적으로 확전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망인데 우리 지금 정부도 뭐 지금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주말에도 회의를 소집했죠. 금융위원회도 소집했죠. 뭔가 우리로서 대책이 필요한 게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향이라 네. 뭐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내려서 수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유류세 그건 어쩔 수 계속 없고. 연장해요 예. 지금. 그렇죠? 그 이제 세금리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어떻게 되냐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일단은 뭐 잘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회의를 하면서 뭐 공급망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공급망의 문제는 사실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그쪽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지금 분위기는 공급망 위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다만 오히려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제 유가는 그렇게 아주 뭐 크게 올라가는 오를 느낌 것 같지는 없고 않다. 이 외환 시장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그 이제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근데 시장도 알고 정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도 할 때뿐이라는 건 알지만 효과가 예, 그러나 이게 한 번 개입해주면 한 번이라도 해주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타이밍 적절한 시간에 시기에 정부가 한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 생각합니다. 박 이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중동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 안 되더라도 우리 증시는 좀 현재의 분위기, 약세 분위기, 조정 장세라고 하나 이렇게 하락 분위기가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 어떻게 투자자들은 좀 세워야 될까요? 지난 3월까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정말 이례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1분기에 그만큼도 올랐고 5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네. 조정을 한번 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4월에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고점 찍고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이제 정말 깊게 빠질 거냐 예전처럼 이걸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데 걱정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발표들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아. 특히 대선을 앞두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 후에 다시 리바운딩하면서 반등하고 이런 등락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는 제 시황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물가입니다. 물가. 결국은 물가가 잡혀야지 그래야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거고 우리 원화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중동보다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듣겠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